네, 안녕하세요. 영어 가르치고 있고요. 네, 1로 가는 영어, 1로 잉글리시 김병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인데 반갑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또 바쁘신데 와주시고요. 고작 수능 영어 과목 따위에 이렇게 또 박수로 맞아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인데 굉장히 좀 첨배받고 있어요. 영어가. 그쵸? 근데 작년부터죠. 정확히 말하면 딱 작년부터. 그리고 이번 수능 딱 끝나고 나서 약간 우리 영어 강사들의 어깨가 조금씩 펴지고 있습니다. 살짝, 오늘도 이제 알고 계시죠?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영어가. 어떻게 중요해졌고, 지금까지는 어떤 흐름이었고,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데이터 위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머님들.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객관적 데이터라는 건 그냥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해석을 넣기 전에는 그냥 숫자인 거죠. 일단 절대평가 시대라는 게 객관적 팩트입니다. 절대평가 5년, 취지가 사라졌다, 어려울까, 난도의 촉각, 불수능 영어 문제 없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 영어를 검색하면 나오는 키워드들이에요, 어머님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영어 강사로서 이제 그런 거죠. 다들 그 난이도 진짜. 그냥 공부하면 되지. 난이도가 쉽고 어렵고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 영어 과목한테만 그럴까? 하면은 그런 거죠. 안 하고 싶으니까. 쉽게 나오면은 하면 손해인 것 같으니까 난이도에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럴만 했어요, 어머님들. 영어 과목의 이제 중요성이 하락했다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중요성이 하락한 건 아니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하락을 한 거죠. 영어가 이제 국사와 싸우고 있는 시대예요, 어머님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일단 난이도를 좀 비교해볼게요, 어머님들. 2021학년도 수능이면 이제 2020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본 수능이고요. 12.66%가 1등급이 나왔습니다. 1등급이란 원래 4%죠. 원래 다른 과목은 4%입니다, 어머님들. 근데 12%가 나왔다라는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 입장에서 약간 박탈감이 들 수 있어요. 그쵸? 그때부터 이제 이전부터 쭉 이때까지 계속 그런 추이를 보이다가 작년 수능이었죠. 2022,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서 6.2%가 나왔고요. 이번 수능에서도 약 6에서 8%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영어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좋은 데이터입니다만은 어머님들 1학년 때 우리 아이들의 1등급 분포랑 3학년 때 아이들이 갖는 분포, 1등급 분포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머님들? 약간 분위기를 환기시킬 겸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1학년 때는요, 어머님들 8%가 나오고요. 3학년 때는 3%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도 기준입니다. 근데 좀 사실 되게 충격적인 데이터 아니에요? 4%가, 다른 과목은 4%가 맞춰져요. 강제로 맞춰지는데 영어에서 90점 넘은 애들이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걔네가 3%밖에 없었어요. 올해 초에. 근데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근데, 그 정도로 어려워서는 아니었고, 여기 이제 N수생이 추가가 안 된 상황이죠. 3월이기 때문에. 6월, 9월, 11월이 되면은 N수생, 재수생들이 추가가 되면서 얼추 6, 7%로 맞춰집니다. 근데 안 맞춰진 상태에서. 근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데이터예요. 왜냐면 우린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고3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중에 F로 받을 거는 1등급 받을 거는 그럼 3%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1학년 땐 다들 8% 또는 10%나 1등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괴리가 발생하면서 1학년 땐 잘했는데 옛날에 잘했는데 요즘 너무 안 해서 그런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거고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못했었고 못하고 못할 것이다죠. 왜냐 안 하니까요. 죄송한 말씀인데 안 하니까요. 하면 오르는데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과목인데 안 하니까 제 눈에는 별로 희망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을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식견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따분한 얘기들입니다. 킬러 유형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 자세히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올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고 이거는 저희가 알아서 교재에 잘 반영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문제인 거지 어머님들께서 이제 전략적으로 짜실 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건 좀 봐줄 만한 데이터죠. 듣기 난도가 증가했는데요. 애들이 이제 느끼기에 굉장히 빨리 나왔다고 하는데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에 항상 해설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3월 학평 해설을 할 때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듣기 조심해라. 듣기 했는데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이제 애들은 계속 당황을 하는 거죠. 듣기를 들으면서 당황을 많이 했대요. 근데 내년에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전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냥 영어 유형 열심히 했고 단어 열심히 외웠고 기본이죠. 그게 끝이 아니고 실전 감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1년 동안. 고3은 언제든지 자다가 깨워서 자다가 깨우는 건 좀 과장이죠. 아무튼 문제를 언제든지 딱 주고 70분을 재면은 바로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고3입니다.
그 상태를 제가 만들 거고요.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실력 부족이죠. 네, 오늘 좀 팩트를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6월, 9월에 팩트를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 살짝 좀 부정적인 기운이 많이 받으셔갖고 상처받으시고 막 애들도 힘들어하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되잖아요. 그쵸? 팩트를 많이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에 대해서 저의 주관적인 그러나 정확한 해석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아이들이 독해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건데 좀 남 탓을 하면 안 되지만 코비드 탓을, 코로나 탓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수능 독해의 기본을 다지는 시기에 애들은 계속 집에 있었어요. 그때 뭐 집에서 혼자 지문을 보고 제대로 집중을 해가지고 정말 온전히 지문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독해력을 향상시킬 만한 아이가 몇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좀 애들 입장에서 힘들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코로나 탓으로 객관적인 독해력이 많이 하락했다는 것도 팩트고요. EBS 연계가 빠졌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팩트죠. 어머님들 살짝 아까 데이터로 돌아가 볼게요, 어머님들. 잘 봐주세요. 난도가 어려웠다는 뜻이잖아요. 점점 반토막이 나고 있다는 거는. 근데 시험지만 봤을 때 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좀 중요한 얘기예요, 어머님들. 무슨 얘기냐면요. 다들 난도가 어려웠다고 불쑥이만 떠들고 있는데 저는 이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없던데 저는 좀 제가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르칠 때 다른 아이들에게 야 작년 기출 풀어봐 아니면 2년 전 기출 풀어봐 하면요. 요때 기출을 풀든 요때 기출을 풀든 애들은 어려워해요. 근데 이때 시험장에서 기출이 아니죠. 자기 현장에서 이걸 풀었던 애들은 쉬웠겠죠. 왜냐면 EBS 수능 특강에서 봤으니까. 그 문제 자체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애들은 봤으니까 푼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난도가 체감하는 난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시험의 난도가 아니고 체감 난도입니다. 근데 그게 다 EBS가 빠져서고요. 이런 시대 속에서 어쨌든 우리는 수능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빗대가 없어요. 기댈 은덕이 없으니까 진짜 독해력이 필요한 시점이 더 이상 이런 영어 경시하는 계속 말씀드리는 근데 쌓인 게 많아가지고 작년이랑 올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계속 이런저런 이유들로 영어를 좀 공부를 하는 걸 피하고 있는데요. 정시에서도 그 영어 등급 하나가 그 당락을 결정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수시는 그 최저 등급을 아이들이 맞춰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영어만큼 또 효자 과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는 내가 저 친구가 3시간 공부를 하네. 나는 원래 1시간 했는데 쟤를 이기려면 4시간, 5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1시간 했으면 그냥 내일 2시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르는 게 영어 성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입시라는 게임에서 영어를 포기하고 한다는 건 솔직히 좀 굉장히 어리석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내년이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어머님들. 이제 1년 마인드맵을, 1년 맵을 한번 그려볼게요. 또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능 영어, 그러니까 내신 아니고 수능입니다. 수능 영어에 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1년 남았어요, 아직. 그쵸. 많이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고개를 저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닌 거 알고 계시는군요, 어머님들. 많이 남았다고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뭐 알고 계시니까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일단 1월, 2월을 보내고 나면은 3월부터 바로 얼마나 또 어수선해요. 학교 들어가면 3월 학평 보고 나면은 뭐 새 담임 선생님이랑 적응도 하고 상담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하다 보면은 중간 기말 날아가서 바로 6평입니다. 바로 6평이죠. 그럼 이제 공부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바로부터 이제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죠. 수시를 뭘로 쓰지? 수시가 될까 내가? 수시 전형. 실제로 면접도 보고 와야 되고 논술도 보고 와야 되고 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해야 되죠. 시킬 건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불가능하다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럼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딱 저거밖에 없죠. 1월, 2월, 7월, 8월. 그러면 이런 말들이 또 돌죠. 이제 이때쯤 되면 3월 합평 점수가 수능 점수예요. 이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에게 겁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3월 합평 점수가 수능 점수면 뭐하러 공부를 합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건 있죠. 3월 이전에 1월, 2월을 얼마나 잘 보냈느냐가 이후에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기반이 되긴 하죠. 저 때를 잘못 보내면은 이후에 성적이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지죠. 뭐 제로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항상 기적은 있는 거니까. 근데 제로에 수렴하게 되고요. 7, 8월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해요. 뭐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때는 근데 약점 체크하고 마지막 킬러 유형을 보완하는 시기, 1등급을 만드는 시기고 그 기반도 요때 낮이는 거예요. 아예 없는 상태에서 요때 갑자기 영어가 상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 2, 7, 8월이 우리한테 중요한데 조금 더
중요한 거.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앞두고 있는 것은 1, 2월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어는 1, 2월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그리고 이제 1, 2월에 완성시켜 놓은 개념을요. 쭉 1년 내내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감각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수업의 커리큘럼은 제가 브로셔에 넣어놨어요, 어머님들. 제가 좀 이렇게 막 좀 민망하긴 한데 멋있는 척하고 있으면서 막 있는 브로셔를 보면은 자세한 내용은 거기 있으니까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그걸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어머니들이 집에 가셔갖고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내년 전략을 짜실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죠. 1년 내내 실전 감각은 유지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제 열심히 푼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이번 후기에서 수능 현장에 갔는데 영어 듣기를 하는 영어 딱 이제 종을 듣는데 워낙 멘탈이 약해지는 시기잖아요. 수능을 앞두고 있으면 종소리가 학교에서 들을 때는 띠리리리리리였는데 띠 이렇게 울려요. 수능 정은 수능은 달라요. 그거에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어머니도 정말로 근데 후기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변수가 많은데 그럼 그 변수를 모두 통제해야 되느냐? 통제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항상 너한테 변수가 있을 거라는 거 알려주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절대평가 영어가 굉장히 지금 좀 애매하죠.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어랑 수학이 더 중요한 거 완전 인정입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하면은 좀 너무 1년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한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 그래서 저는요, 어머님들 국수탐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학습량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영어 공부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을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아무래도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의 펴서 일단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그 점을 좀 착안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일정한 학습량인데 이 학습량을 보고서 이거 너무 많은데요 라고 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1년 내내 꾸준히 계속 일정하게 계속 시켜요. 아주 집요하게. 그러면은 아이들은 엄청 힘들어합니다. 생각보다 이거를. 힘들어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해야 되는 양이고요. 이걸 안 하면 큰일 나는 양이에요. 이거를 한다고 해서 대단히 많이 하는 거 아니고 애들도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 힘든 거죠.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아이들은 공부를 할 때 다른 학원 갔을 때 이거에 아마 과제는 3배가 됐을걸요. 어머님들. 3배, 4배가 됐는데 그걸 체크를 제대로 하고서 안 했다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풀고 채점하고 넘어가고 뭐 그랬다는 것들인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집요하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넘어갈 예정인데 그게 다음에 말씀드리는 관리랑 좀 연결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는 고3은 1월, 2월에 전쟁이에요. 영어는. 그때 많은 게 결정이 되는데 이제 애들이 고3이잖아요. 엄청 비장하게 시작을 하는데 그럼 애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고3이라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같이 해줘야 되고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써줘야 아이들의 공부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주배하게 관리를 합니다. 제 강의 철학은요. 학원에 왔으면 달라져야 된다는 거고요. 달라져야 되고 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조금 덜 달라지고 있는지를 학부모님과 학생과 제가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주간 리포트를 같이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일단 전시간 복습 테스트를 같이 봐요. 그 다음에는 과제, 뭐 교재, 단어장, 플래너 싹 다 걷어요 일단. 그럼 조교쌤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 제일 많아요 지금 주계명에서. 다 가져와가지고 채점하고 피드백하고 돌려줘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약점 파악됐고 월 1회 상담 무조건 돌아가야 되는데 상담하면 항상 뭐 좀 뭐 힘들어? 괜찮은 거? 뭐 힘든 거 없어? 물어보면요. 별 말을 안 해요 애들이. 근데 이제 우리한테 객관적 데이터가 과제에 네가 언제 뭘 절했는지 아니면 이번에 좀 어떤 요령 많이 틀렸는지 쫙 정리가 되기 때문에 뭐 말이 술술 나오죠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도. 아 이게 뭐였냐면요 변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도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 딱 출강을 하는 입장으로서 출강하고서 딱 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중계동에 계속 조교를 깔아놓습니다. 계속 조교가 있어갖고 이게 뭐 저는 복습 테스트를 보고 남깁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기면 애들이 남나요? 다른 학원 가지? 뭐 다른 학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남겨요? 아니면 10시에 끝나면 어떻게 남겨요? 못 남기는데 다른 요일까지 나오게 해갖고 무조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른 공부 애들한테 너무 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마저 안 한 거면은 그건 영어를 너무 빡세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과목의 학습량을 늘려야 되지 영어를 줄이면 안 됩니다. 네. 이 정도는 꼭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근데 또 이런 거를 너무 좀 모두에게 똑같이 요구를 하면요, 어머님들. 예를 들어서 내가 1등급이 나오고 있는데 문장 해석은 되는데 빈칸이 지금 문제다. 근데 모든 문장을 선생님이 다 해석하는 숙제 내준다. 그러면 이건 비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수준별로 나가요. 아이들마다 다. 등급별로 다 따로 나가고요. 전부 다 서로 다른 어휘장을 외우고요. 하지만 테스트지는 다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일괄적이 아니죠. 다 따로 나가고 수준별 클리닉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뭐 사실 1등급은 클리닉은 필요 없죠. 그냥 제가 제때 많이 받아주고 있고 수준별 과제가 따로 나갑니다. 다 차등을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점진적 과부하가 걸리게 이끌고 있습니다. 점진적 과부하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운동 해보셨죠? 운동했을 때 이제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적당히 힘들 때죠. 너무 힘들어도 안 되고 너무 안 아파도 안 돼요. 너무 안 힘들어도 안 돼요.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어머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20년째 다이어트 하고 계신데 말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20년째 다이어트 하고 계신데 에어로빅과 헬스 말씀을 하세요. 갔다 오셔갖고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딱 돌아오시면 이제 입맛도 없는 거예요. 입맛도 없어갖고 바로 그냥 누워 계시고 아유 왜냐면 내일 또 운동 가야 되는 거니까 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날은 막 적당히 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딱 기분 좋을 정도로 한 거예요. 땀 살짝 나고. 그럼 이제 막 부작용이 입맛이 돌아요. 그래서 입맛이 돌아가지고 평소 더 먹는 거. 그럼 다이어트가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애들이랑 똑같아요. 애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나면 그날 지쳐서 집에서 유튜브고 뭐고 그냥 자요. 자는데 항상 애매한 게 문제죠. 애매하게 하고 온 애들은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과외 달라 그러고 어깨 이렇게 막 하면서 들어오고 자기 고생했다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애매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상한 성취감을 느껴서 전반적인 학습량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제가 아주 철저하게 등급별로 따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실전 감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그 어떤 학원도 그리고 어떤 선생님도 현장에서 모의고사를 월 2회 이렇게 관리해 주는 선생님은 없을 겁니다. 현장입니다. 현장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은 제가 따로 유튜브로 계속 제공을 하고 있어요. 좀 집요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제공하고 난 널 믿어가 아니고 절대 안 믿어요. 무조건 수강 인증까지 하고 필기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돌아가고요. 이런 방식으로 실전 감각을 제가 항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유튜브 콘텐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일주일에 한 개 정도 너무 많으면 또 안 돼요. 영어는 그게 중요해요.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30분짜리로 딱 커트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복습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드릴게요. EBS 학습인데요. 영어는 내신과 수능을 구분해서 가야 되는 좀 까다로운 과목이란 말이죠. EBS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뭐 저희끼리 이제 속된 말로 파이터, 정식 파이터, 수시 파이터로 나눠서 부르는 거죠. 정식 파이터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EBS에 나온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거기에 나온 어려운 문장을 가지고 수능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외우고 막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시간 낭비입니다. 기출이 최고예요. 정식 파이터한테는. EBS 안 보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수시 파이터한테는 무조건 봐야 되죠. 무조건. 그리고 일찍 봐야 되죠. 3월에 보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학교가 시험 범위가 수능 특강 지문이 뭐 1, 2학년 때는 한 많으면 30개에서 50개인데 3학년이 되면 80개에서 100개가 들어가거든요. 두세 배가 늘어가는 건데 이걸 갑자기 시험 기간에 못 봐요, 애들이. 그럼 포기하게 되죠.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1월 중순부터 바로 들어가야 되고 단어 외우고 문장 외우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효율이에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안 돼요. 방대한 양을 줄여가지고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하긴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그걸 따로 관리해 줄 건데 이거는 수능 수업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저도 따로 특강을 좀 마련해가지고 아이들의 내신 대비를 도울 예정이에요. 그래서 학교 상관없이 전부 다 들을 수 있는 특강이니까 1월 중순 딱 되면 EBS 수능 특강 나오죠. 그래서 1월 말에 딱 개강을 할 겁니다. 그럼 같이 1회독 정도 하고 내신 대비를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복습도 과도한 학습량 요구하지 않습니다. 70%도 수업 시간에 같이 복습할 거고요. 그래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신 콘텐츠 다 따로 제공하고요. 시간표가 이렇게 돼요, 어머님들. 화요일 날은 이제 EBS 반이 깔려 있고요. 2시부터 다시 특강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능 가르치는 반은 토요일, 일요일에 12시 반과 7시 이렇게 시간표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참 이제 1월이 되면은 다들 비장해져요. 이제 비장해지는데 그 비장한 만큼 애들이 모두 학습에 능숙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가 제 능력과 노력을 통해 아이들의
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지금까지 김병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들.